자, 285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예산의 재배정. 자, 행정부처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보부처는 미리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죠? 예산의 전용은 이게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게 답이 됐고요.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비비는 요거를 이제 일반 회계 예산 총액에 얼마로 짜냐면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얼마? 1% 이내예요. 1% 이내 액수로 짭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액수는 국회에서 이제 확정되지만, 액수는 이제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지만, 하지만 뭐냐면요. 세부 지출 내역, 지출 항목. 이렇게 할까요? 지출 항목은 사전 의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의결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 의결 안 받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시국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는 건데 이제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쓰면 안 돼 라고 이제 제한해 두는 것이 있거든요. 제한해 두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한하는데 먼저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게 인건비를 이미 정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인건비 인상 등에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요거는 사용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예비비로 안 되는 게요. 요런 거 안 돼요. 뭐가 있냐면은 국회에서 부결된 용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회에서 이미 부결시켰는데 부결된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대놓고 개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충당하라는 건데 이미 있잖아요. 예산 편성 시점보다 편성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 있으면 예비비를 쓰는 그 성질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주는 비상금인데 이미 벌어진 일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미 벌어진 일에 돈이 필요했으면 편성할 때 집어넣었어야죠. 예, 그래서 요 용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거액의 소요가 있는데 거액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예상시인데 그런데 이제 국회가 소집 가능하다면 이때도 예비비 쓰지 말래요. 이거는 왜 예비비 쓰지 말라고 했냐면 요 국회 소집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추경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때는 추경을 편성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예비비 액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게 일단은 뭐 일 생겼다 그러고 먼저 톡 잡아 써버리면 나중에 가서 또 이제 정작 필요한 일이 또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는 비상금으로서 웬만하면 좀 남겨놓고 주머니에다 좀 쑤셔 넣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머니에 쑤셔 넣어놔라. 그냥 잡아 쓰지 말고 추경할 수 있으면 추경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안을 이렇게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게 정해준 인건비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주려고 예비비를 꺼내다 쓴다. 이거는 이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사고 2월은 집행 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2월된 경비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거 뭐 기억나시죠? 사고 2월은요. 불가피하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쓸라 그랬는데 못 쓰게 된 겁니다. 286번 집행의 신축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 우리가 이제 집행 과정에서는 통제를 위한 수단과 신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있는데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대표적인 게 배정 재배정이에요. 얘를 잡고 신축성 확보 수단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요게 그래서 286번의 답이 4번이 된 거고요. 287번도 1번 배정 재배정이 된 거예요. 얘는 통제입니다. 무조건. 분기별로 주는 이유가
배째라 전술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연초에 만약에 예산을 다 나눠줘 버리면 그 조직들이 예산을 막 쓰다가 집행하다가 하반기쯤 됐을 때 돈이 없다. 꼭 써야 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요거를 이제 분기별로 쪼개서 주는 방식을 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배정을요 다양하게 합니다. 다양하게 해서 미리 상반기 때 땡겨주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저 전년도에 아직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되고 새해가 아직 안 됐는데 그때 또 이제 긴급하게 또 배정해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들을 쓰기는 쓰는데 그게 예외적인 거고 통상은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건 통제수단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288번으로 갑니다. 또 신축성인데요. 예, 이체, 전용, 2월 계속비고 다 나왔네요. 다 신축성 확보 수단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체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조직 개편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랬을 때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기 중에 조직이 바뀐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왜 정부 조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국민안전처도 갑자기 생기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 즉 그때 인사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을 갖다가 떼어서 인사행정 관련된 예산은 떼어다가 인사혁신처로 넘겨주잖아요. 그런 게 이체죠. 그런 게 이체예요. 불가피하게 그걸로 넘어가는 거고 전용,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 이건 이용이라 그러지. 예.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거는요, 봐보세요. 전용이란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옳게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용을 이용으로 바꾸고 나니까 뒤에랑 안 맞아, 지금. 그러면 전용이란 행정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이렇게만 바꾸면 다 맞는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전용은 요게 이제 여기다 써야 될 돈 딴 데다 쓴다 이 개념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전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산의 그 과목 중에 세출 과목 중에서 장관항 같은 상위 과목이 아니고 밑에 있는 세항하고 목이라는 과목 간의 상호 융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목적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것에서 좀 왔다 갔다 돈이 좀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사전 의결도 안 받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뒷부분도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게 바뀌려면 행정과목 간 상호융통이다.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2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억하시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요것도 맞는 얘기죠. 완성의 수년도예요. 2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대 기간은 5년까지인데 뭐 연장도 가능합니다. 5년으로 해줬다가 연장해주면 최대 10년까지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책 사업 같은 거 진행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것이 끊김없이 한번 결정된 사업은 쭉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번만 답이었고 289번 예타 제도로 가봅니다. 예타 제도는 어디다 넣을까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저기 언급이 좀 있는데 예타와 관련된 것은 일단은 정책학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책 분석 과정에서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근데 여기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예타가 이게 일종의 예산에 대한 통제 기능이에요. 예산을 짤 때, 그럴 때 예타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먼저 좀 판단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가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이거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타당성 조사만 맡겨놨더니 그랬더니 웬만한 건 다 타당하다는 식으로 사업을 더 이제 끌어내려고 그렇게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상의 부담이 분명히 있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 사업, 이제 덩어리가 큰 사업,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에 앞서서 예타를 먼저 거친 다음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예타 제도는 1999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타 제도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규모는 500억 이상 사업이어야 돼요. 500억 이상 사업에, 그런데 정부의 국고 부담이 300억 이상. 그러니까 500억 이상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고에서 한 300억 이상을 대주면은 60% 이상이네요. 그죠? 요거를 대주면 그러면은 그거는 예타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SOC 그 큰 사업들 있잖아요. 우리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정도 사업은 다 여기 예타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하철 하나 뚫는다고 수십조 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조 원, 수십조 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다 이제 예타 대상이죠. 그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통제의 하나의 방식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는데,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도 보고요, 정책적 필요성도 봐요. 근데 경제성 여부는 BC 레이셔로 보죠. 우리가 보통은 MPB, BC 레이셔,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거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거는요, 수년제 가치법 MPB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MPB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가 이 예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BC 레이셔예요. 그래서 BC 레이셔가 더 훨씬 유명하죠. 훨씬 유명하죠. 그 BC 레이셔를 하면 비율로 가는 거라 요게 덩어리 큰 사업이 꼭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MPV는 덩어리 큰 사업이 유리합니다. 뺄셈이라서 큰 규모의 사업이면은 채택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BC 레이셔로 가면 효율성의 측면으로 가는 거죠.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요거를 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BC 레이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BC 레이셔를 잡아주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요, 기재부가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그죠? 기재부가 직접 하지를 않고요.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요거를 있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맡기면 여기에서 이제 예타를, 경제성 분석을 해오는 거예요. BC가 넘냐 안 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타가 1이 안 넘었지만은, 1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해보자, 이런 판단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재부가 총괄해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됐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타를 실시하고 기재부 장관 그 결과를 협의해야 된다. 이거는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예타 자체를 기재부 장관이 하고, 예타가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하는 거예요. 이 타당성 조사는 조사 비용도 많이 줘요. 이제 많이 줘서 세부적인 조사를 싹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타가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상 징후가 있나 이걸 보는 거면, 그러면은 타당성 조사는 CT 촬영 정도는 해보는 거지. 싹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본격적인 조사가 됩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예비를 빼고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죠. 그거 할 때는 이제 주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얘기가 됐고,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사업이라 그랬죠. 500억 이상이면서, 그런데 뭐가 돼야 된다고? 그 중에 300억 이상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건 맞는데, 2013년도는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때 도입했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기억이 연도가 딱 나려면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더 좋아. 그때가 우리가 IMF 사태를 극복해보자고, 외환위기를 극복해보자고 막 발버둥 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봤더니 타당성 조사 해봐라 그랬더니 사업이 31개인가 그랬는데 그중에 30개가 타당성 있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빡친 겁니다. 이 새끼들이 이거 맡겨놨더니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비 타당 조사 제도를 99년도에 제도를 만들어서 2000년도 때부터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2000년도 사업 예산 짤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잉되게 정부 투자 사업이 이제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때 국민들은 다 허리띠 졸라매고 막
난린데 지금 그죠? 민간 구조조정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부 것들이 이거 돈을 이런 식으로 막 펑펑 쓰고 앉았으면 되겠냐. 물론 그런 건 있죠.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을 더 뿌릴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로 가서는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차단하자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안 잊어먹습니다. 안 잊어먹어 진짜. 그때가 그 외환위기 힘들 때 그때 막 낭비해가지고 예타 도입했다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하나 타당성 없다고 지네도 양심에 너무 찔려서 안 된다고 했던 거가 울릉도에 공항 만드는 거였다고. 그때부터 울릉도 공항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울릉도 공항 계획이 재작년인가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을걸요? 시작했을걸? 울릉도? 네. 그래가지고 삽 떴을걸? 그래가지고 저기 울릉도 관광시대가 이제 곧 열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경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간대. 그러면은 얼마 걸린대더라고. 1시간도 안 걸려서 간대요. 네, 그러면 이제 울릉도에 사람이 엄청 많아지겠지.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됐죠? 네, 그러면 답이 1번만 해당된다는 거 정확히 기억하실 겁니다. 290번으로 갑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5급 사무관 출신이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막 입 잘못 털었다가 굉장히 이제 공경에 빠졌다. 그랬는데 이게요. 그때 그 사람이 맡았던 게 국가채무관리 이쪽 파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채무부터 갚아야지 채무 안 갚고 막 그랬다 이런 거 막 이제 비토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사실관계를 알아보면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러다 찌그러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제 그 얘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기재부가 국가채무관리 하는구나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돈 문제니까 기재부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랬는데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건 지방채 발행할 때 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발행한다. 그런 거 기억나요? 같은 구조예요. 당연히 국회 동의를 얻어서 발행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 세대한테 갚아라 이런 성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종류 국고채 재정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고채도 있고 재정증권이라는 것도 있고 외평채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막 그래요. 이 종류까지 들어간 건 좀 잔인한 겁니다. 지금 잔인한 건데 거기에 이런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건 없어요. 알 거는 없고 요게 이제 말로만 놓고 보면 이제 국고에서 발행한 채권 뭐 이제 재정과 관련된 증권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세부적인 건 우리 기본서에다 제가 넣어놨을걸요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넣어놨으니까 궁금하면 찾아보는데 그렇게까지 구분하게는 문제에서 출제는 잘 안 해요. 이런 게 포함이 되는구나 정도만 여기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문재인 정부 때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50% 가까이까지 갔거든요 지금.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가 40% 언저리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많이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갔는데 GDP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국가들 뭐 선진국들 비교해 보면은 가장 양호한 편 아직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과 미국은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일본은 부채 비율 200%가 넘어가고요. 미국은 100%가 넘어가 있고 120%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 있는데 그래도 왜 안 망해요? 왜 안 망할까? 채무를 어떻게 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채무를 외국한테 빚을 지면 위험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IMF 사태 맞은 이유예요. 외국한테 빌린 돈은 무조건 갚아줘야 되니까. 그런 거가 그때 그러면서 그거 갚아주다가 달러가 막 나가고 이러니까 이 나라 달러가 너무 없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한 투자자들도 다 돈 빼서 나가고 그러다 우리 달러가 말라서 달러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겪은 게 외환위기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빚을 졌다 그냥 우리나라 국내 경제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채권 발행한 거 만기 돌아오면 채권 다시 발행해서 갚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채무 비율이 높아도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계는 있겠지. 한계는 있겠지만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뭐 장기 침체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아베가 경알못 아닙니까? 경알못이야 사실은. 돈을 뿌리면 좋다고만 생각해갖고 아베노믹스 그래서 돈을 엄청 뿌려댔어요. 근데 경제회복이 안 되고 말았거든요. 그것도 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지. 아무튼 그러면서 돈을 막 뿌려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가 그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은 아니죠. 이게 이렇게 관리되는 건 일본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부채 비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대신에 우리나라는요, 국가 채무 비율을 이렇게 낮춰놓고 국가가 관리하는 와중에 국민들한테 지원을 못 해줬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가계 부채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출 안 해줍니다, 잘. 작년 말부터 고삐를 조이기 시작해서 이제 자기의 수입 대비 이제 채무가 40%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내가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원리금 갚아야 되는 게,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게 3, 4, 12, 한 1200만 원?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소득밖에 없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갚는 거로 빚을 얻는 거를 막아요, 국가가. 국가가 좀 막습니다. 그거 예외가 좀 있어서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2금융권 같은 데 가면 그러기는 하지만은 대체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막기 시작했어요. 빚을 함부로 못 얻습니다. 함부로 못 얻게.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심각해요. 되게 심각해서 그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겁니다. 아마 이제 그거가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알고 좀 기사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왕 나온 김에 약간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려봤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건 사실관계는 그렇고 3번이 답이었어요. 291번으로 갑니다.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얘기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짜야 되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가 아니고 사전에 짜는 거잖아요. 5년짜리 계획을 다 짭니다. 이 중앙행정기관들도 짜게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짜게 돼 있습니다. 5년짜리로 짜서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요. 1번이 답이고요. 사후적이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영의 통합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그랬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중앙정부의 회계만 들여다보는 기존의 그 예산이 얼마냐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비금융 공공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회계와 기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세입세출 외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앞에서 세입세출 외가 여러 개가 있었죠.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대차관이에요. 전대차관 같은 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금융 공공부문, 그래서 정부 부처형 공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싹 다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다 들어가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방자치단체에 또 똑같은 기준으로 다 들어가요. 똑같은 기준으로. 알겠죠? 그래가지고 교육청 포함해가지고 모든 예산 다 들어가고, 거기에 뭐 기금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요, 지방직영기업이라 그래서 정부 부처형 공기업처럼 비슷한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포함이 돼요. 알겠죠? 그런 거를 다 포괄해서 보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재정건전성의 실질적인 것들 뭐 이런 거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있잖아요. 건축 사업이면 200억, 토목봉사면 500억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총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에 대해서는요, 기재부 장관 한번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대형 사업인데 시작을 일단 해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이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다 보니 안 되네,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그죠? 어디에다가 뭐 고속도로를 하나 깔기로 했는데, 고속도로를 깔다가 아이고 요거 뭐 안반이 두꺼워가지고 요거 지금 뭐 사업 진행되는데 기간도 더 걸리고 예산도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사전에 그거를 미리 다 예측을 해보고 그러고서 총사업비를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얼렁뚱땅 시작을 해놓는 거예요. 시작을 해놓고
왜냐하면 이게 예산의 총 규모가 작다고 해야 사업 시작이 쉽거든.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진입을 그렇게 시켜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아이고 늘었네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김영삼 정부 때 요거를 이제 그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도입을 했다. 94년 요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도입이 됐고 그리고 예타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이 주관을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다. 이것도 설명 충분히 됐으니까 1번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번입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인데 총사업비 관리 제도 나왔죠? 예타와 같은 시기다 그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정부 자체가 다르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다르니까요.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 5년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예타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에서 300억 이상의 국가재정지원. 이래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토목공사는 50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렇게 됐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가 들어왔는데 요거도 뭐 이제 2004년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재정법 만들고 그 개혁을 한 게 2006년 요때입니다. 2006년, 2007년. 그래서 요것도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지금 이제 이렇게 놓고 답은 2번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번 가보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거 앞에서 좀 언급했던 건데 세계 잉여금 좀 볼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 맞춰보니까 들어온 돈이 좀 남았어요. 이게 잉여 세계 세입세출에 대한 계를 내봤더니 잉여가 남았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 잉여금이. 자, 그래서 일반에게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그랬는데 세계 잉여금에서는 기금은 제외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기금은 왜냐면 우리가 정부 예산 그렇게 하면은 회계만 따졌지 기금을 포함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금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기금은 뺍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다 그랬는데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그거와 반대로 움직이면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은 세계 잉여금이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인데 이 관련성이 없어요. 그냥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하고 관련성이 없는 게 세계 잉여금은 중요한 게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거는 세입이 늘어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산을 미리 때려볼 수가 없다니까요. 내년 경제성장률 아니 한국은행이 같은 데가 다 예측해 놨거든요. IMF도 막 예측해 놓고 우리나라 거 다 틀려. 나중에 가봐 다 틀려. 매년 예외 없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가봐야 알아. 그래 놓고 얍삽하게 어떻게 하냐면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경제성장률 전망해 놨다가 한 3달쯤 지나면 갑자기 수정을 합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수정치. 그게 뭔 예측이냐고 그게. 가면서 계속 더 바꾸는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경제가 잘 돌아갔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세금이 더 거쳐서 세계 잉여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직결돼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요, 이제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 잉여금은 전액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예기치 못하게 졌던 빚이 있으면 그것부터 갚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공적 자금, 저 상환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출자도 좀 하고, 그리고 기존의 부채도 좀 갚고, 예, 그러고 남는 돈으로 추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추경 편성이 전액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294번 미국의 예산제도 변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야 뭐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건 패턴이 똑같이 그냥 정해져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제도 들어오면 어려워요. 우리나라 제도가 디테일해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의 예산제도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점증주의 방식이었었죠. 점증주의 방식에서 이게 이제 총체주의 방식으로 넘어옵니다. 총체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총체주의는 이제 다른 말로는 합리주의 그러는 거죠. 합리주의 방식으로 넘어오게 될 텐데 점증주의다 그러면 점증주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LIBS에서부터
PBS. 그리고 그 다음에 총체주의로 넘어왔던 게 여기 이제 PPBS.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살짝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MBO 예산 제도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제로 베이스 버제팅.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이제 순서를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건데, 저게 구체적인 얘기는 문제 풀면서 한번 따져보죠. 품목별 예산제도 LIBS가 먼저 나왔습니다.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이게 LIBS 라인 아이템이라는 게 한 줄 한 줄 보겠다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한 줄, 이건 왜? 이건 왜? 왜 이렇게 써? 이렇게. 그래서 품목 단위별로 인건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왜? 이렇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얘를 통제지향이라고 했죠. 시크라는 학자가 여기서 유명한데요. 시크라는 학자가 요건 통제지향, 얘는 관리지향, 얘를 갖다가 기획지향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정리를 이렇게 해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덧붙였죠. 그래서 MBO는 목표지향이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이고, ZBB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감축지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통제지향, 관리지향, 기획지향, 목표지향, 감축지향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시크라고요. 시크라는 학자. 근데 품목별 예산제도를 통제지향이라 한 이유가 뭐냐면 한 줄 한 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얘가 한 줄 한 줄 의회에서 다 꼼꼼히 따지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하향적 예산이네.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향적은요. 원본을 누가 던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향적이냐 하향적이냐가. 그러니까 원안을 누가 던져요. 원안을 먼저 던진 건 밑에서 짜서 품목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하고 위에다 올린 거예요. 그걸 위에서 보고 입법부가 보고 야 이거 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줄여.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국회가 짜서 이거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적입니다. 그런 거 안 헷갈리시면 돼요. 자, 이제 볼까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목표의한 관리와 비슷하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요. 능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경제성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경제성은 뭐죠? 돈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냥 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고관으로는 초창기 때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돈을 늘려 쓰는 것은 정부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건 작은 정부의 지향성과 안 맞는 일이고 정부가 이렇게 간섭하면 오히려 민간의 효율성을 깎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는 그냥 오로지 통제, 돈 못 쓰게 하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정부 사업 자체는 효율성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돈을 안 쓰고 최소화되어 있으면 좋은 거야.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게 이 능률적인 관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고 목표 관리 예산 제도랑 비슷한 점은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막 던져놓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이런 거 나오면요 이런 거는 PBS랑 비슷한 얘기예요. PBS에 해당되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능률성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능률성에 대한 관리죠. 성과 관리.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업 단위별로 보는 거예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이렇게 활동 단위 중심으로. 네. 그렇게 보고요.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 이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한 것은 PPBS입니다. PPBS.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계획 예산제도 요거를 도입을 처음 그 국방부에다 해봤다가 존슨이 요때 이제 부통령이 존슨이거든요. 부통령이 케네디 다음에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케네디 암살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야 나 그거 마음에 들더라. 계획 예산제도 그거 우리 연방 정부 전체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입이 된 겁니다. 존슨 때. 그리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 쉽게 확보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해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간섭하고 잘못됐을 때는 야 이거 담당자 누구야 이렇게 찾아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평가가 쉽잖아. 너 이렇게 쓰지 말랬는데 왜 돈을 더 썼어? 이것만 물으면 돼. 근데 PPBS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뭘 물어요? 뭘 물어 이제? 성과가 있었니?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거는 좀 주관적인 영역이 돼요.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주관적인 영역이 됩니다. 이만하면 성과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죠?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책임을 묻기가 조금 모호해집니다. 서로 우기면 그만이야. 이 정도면 부족했지. 아니지. 이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 이제 우길 수 있으니까. 근데 품목별 예산제도는 이건 굉장히 이제 눈에 딱 띕니다. 야, 요 액수만 쓰라 그랬잖아. 이거 넘겼으면 안 되지. 이렇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습니다. 계획예산제도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예요? 점증주의가 얘가 정치적 합리성이거든요. 얘는 총체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이에요. 구분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부서별 자원 배분이 아닌 부서의 경계를 초월했죠. 프로그램별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플래닝 프로그래밍, 5년짜리 플랜, 그 다음에 개별 프로그램 단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연기준 예산제도보다 운영면에서 전문성을 적게 요구한다. 그래서 모든 조직 구성원이 진지하게 참여한다. 근데 이건 하향적 예산제도. 그러니까 다 상향적인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지금 총액 배분 자율편성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이 PPBS가 하향적 예산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총액 배분 자율편성이 PPBS 비슷한 거다. 묶어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향적 예산제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예. 그래갖고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연기준 예산제도는 모든 구성원이 다 참여하지. 그잖아요? 자기네 단위 유닛에서 짜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짜지만은 여기는 위에서 짜가지고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집행해. 왜냐하면 장기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개별적인 그 요구를 받아들여주기가 좀 어렵죠. 하향적인 예산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여기 답이 됐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교평가해서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효과성은 뭐예요? 목표 달성도잖아요. 5년짜리 장기 계획을 통해서 목표 달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296번입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랬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재량이 아니죠. 이건 통제지향이라서 답 바로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재량 전혀 없어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의 단위 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 짤 때 사업별로 딱 쪼개서 보고 그 사업의 단위 원가를 한 단위 생산하는데 얼마 들어? 그럼 몇 단위 생산할 건데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계획예산제도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연계하는 거고요.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의 구애를 안 받아요. 이거 리셋이라고 그랬죠. 연기준 예산은 매년 리셋. 그래서 연기준. 제로 베이스에 다시 출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97번입니다.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계획예산제도 예산결정은 점증적이다. 아니잖아요. 1번 바로 답이죠. 이거 합리주의, 총체주의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1번이 답이고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요. 최근에 등장한 건데 이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버전 2입니다. 신성과주의는 대신에 이 성과주의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해가지고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성과주의 요거는 효과성 같은 것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본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때는 일단 LIBS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요때는 그냥 야 우리가 좀 능률성 차원에서 접근하자. 이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폭넓게 효과성 등등 모든 것들 다 보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신성과주의 제도는 성과 목표는 통제하되 수단과 선택의 운영 폭넓은 재량을 활용한다. 이것도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좀 더 주는 거예요. 자율성을 주는데 능률성 있게만 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능률성, 효과성 이런 거 고려하는 거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가 용이한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만 못 쓰게 하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잘 걷고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안 걷고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당시 사람들 철학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다만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그 통제 중심으로 갔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품목별 예산제도는 활용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초 작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품목별 예산제도로. 근데 이제 그것만이 기준은 아니라는 것 뿐이지, 오늘날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요게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그랬는데, 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야, 너 인건비 왜 이렇게 많이 써? 너 왜 이렇게 재료비 많이 써? 그거예요, 그냥. 일 단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일 단위로 보기 시작한,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 일 단위로 보고 퍼포먼스를 따지기 시작한 게 PBS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려버렸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곱한다 그랬고, 계획예산제도는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활용해서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요거를 추구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5년짜리 계획까지 할 용기를 냈느냐? 그것은 이 당시에 사회과학의 분석 기법들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계량적 지표들이 많이 개발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 계획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걸 도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설정하고요. 의사결정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예산 짜는데 여기 당신네 뭐 예를 들면 하나의 팀이 있어. 당신네 팀 단위에서 예산 짜보고 너네 팀에서 예산 짜고 너네 팀이 예산 짜. 그런데 예산 짤 때 이런 패키지가 있으니까 요거대로 해서 짜. 이렇게 주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향적으로 예산을 짜오는 게 연기준 예산제도의 특징인데, 다만 이렇게 짜면 문제가 이거 모든 걸 연기준에 다시 짜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예산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됩니다. 자, 299번 시크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예산의 세 가지 지향을 제시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통제, 관리, 기획 지향. 그랬고, 연기준 예산제도는 단위 사업을 사업 재정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편성 쪽 방향을 잡았다. 계획 예산제도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이 거꾸로 돼 있는 거 쉽게 파악되실 거예요. 계획 예산제도만 5년짜리예요. 나머지는 다 그런 거 없어요, 예산에. 그런데 연기준 예산제도는 딱 작년도 거를 리셋하고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단년도짜리죠. 1년짜리고. 2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과 성과 관리 연계를 위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그 스스로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임도 스스로 져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정책평가 자체가 자체평가 이런 걸로 하듯이 여기도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사업에 대해서 자율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자율평가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은 아까 말했지만 스스로 책임성을 부여받는다는 것과 동시에 전문성이 더 있다는 거죠. 딴 데서 들여다 봐봐야 세부적인 거 몰라요. 못 봐요. 우리가 왜 행정통제 공부할 때, 다음 시간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만은, 행정통제 얘기할 때 왜 가면 갈수록 외부 통제보다 내부 통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내부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자기들만 알아. 바깥에서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평가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거의 일환이에요. 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 대신에 평가받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서 대충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외부 인사들을 구성해서 평가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되 내부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요거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죠. 우리 조세지출 제도다 그러면은 뭐였냐면,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똑같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 그죠? 그런데 이제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이제 서독에서 처음으로 도입돼가지고, 서독에서 도입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것도 도입을 했는데,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역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에 반영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제출할 때 이거 같이 포함해서 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 같은 거니까 같이 합산해서 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조세 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이제 공표하고 조세 지출을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은 2번만 답이 됐고요. 300번으로 갑니다. 요거 연기준 예산제도죠. 왜냐하면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계획 예산제도 아니면 연기준 예산제도인데, 그죠? 그런데 분권화됐다 그랬어.
그러면 상향적이라는 얘기거든, 이게. 그죠? 근데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적이니까요. 여기에서 답 딱 갈라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비용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된다. 예산을 매년 리셋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습니다.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이 뭐냐 그랬는데 이거 기획이에요. 계획예산제도 나왔잖아요. 지금 맥나마라가 뭐 했던 거를 뭐 이러면서, 그죠? 존슨 대통령이 도입했다. 근데 존슨 때만 하다가 없어집니다. 존슨 다음에 이제 닉슨이 등장했는데 닉슨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닉슨 때는 이제 이렇게 갔죠. 목표 지향, MBO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예산제도 그 특성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연기준 예산은 감축지향. 요때는 딱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경향들이 막 생겨날 때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카터 때, 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실시를 했던 것인데, 요때는 감축지향이에요. 감축지향.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있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을 통한 혜택을 예산 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고 없애주고 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보존과 같은 성격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게 이제 예산 지출의 직접 보조금보다는 간접적인 지출 수단으로 활용된다.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 이게 일종의 숨겨진 보조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4번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요게 조세 지출의 방법이에요. 비과세 하는 게. 비과세 하거나 아니면 감해주거나, 감해주거나. 감면이잖아요. 비과세는 면이지, 면. 그 중에. 면제시켜줬다고. 감면 조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죠. 비과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포기한 액수를 조세 지출이라고 하고, 지방재정에는 지방세 지출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요. 지방세 관련해서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도. 지방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자기 지역에 뭐 인구도 유입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저것도 있잖아요. 그 기업 유치, 기업. 그러니까 인구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고향 특례시가 출범하죠. 그죠? 고향 특례 기준이 뭐예요? 인구 아니야, 인구? 인구잖아요. 인구가 계속 늘죠, 고양시도. 그죠? 근데 이제 인구 늘어나는 게 서울시의 배드타운 성격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저기 한류우드? 이런 거 만들려고 막 그랬잖아요. 기업들 유치하려고. 잘 안 됐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엔 거기 그냥 아파트로, 고층 아파트 막 거의 뭐 하늘에 닿으려고 할 것 같은 엄청 높은 아파트 막 때려짓고 그 약간 난개발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여의도 비슷해졌어. 여의도 같은 데가 가보면은 아파트가 나오다가 갑자기 방송국이 있다가 방송국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다 갑자기 호텔이 나오고 그러다 금융기관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막 섞여 있어. 맨하탄처럼 만든다 그랬대, 맨 처음에. 70년대 때 이럴 때 계획할 때는. 근데 잘 안 된 거예요. 생각만큼. 그래서 막 섞였어. 그래도 많이 인정받는 저 도시지만, 그죠? 비슷해져 버렸지. 원래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민간에 그냥 아파트 짓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됐는데, 물론 가보면 되게 멋집니다. 그렇지만은 계획이 뒤섞이면서 막 섞였지, 이렇게. 기업들이 있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나오고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이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인구로 남고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데 그게 안 되고 배드타운이 되면 한계가 생겨요. 이 배드타운이.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이제 여기가 뭐라 그럴까?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달까?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일본 사례 같은 걸 보면.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되게 노력하죠. 그래서 고양시는 성공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여기 기업이 없는데 100만 이상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기업도 엔간히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요즘에 인구 늘어나는 게 이제 빠르게 늘어나는 게 결국에는 배드타운 성격이 아니냐라고 살짝 얘기해봤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양호한 그런 이제 구조인 거고, 그런 거죠. 100만 이상 도시가 기업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 특례시 되는 데가 이제 어디죠? 수원, 고양, 그 다음에 어디야? 용인, 그리고 저기 창원, 네 군데예요, 네 군데. 100만 이상 가는 도시. 여기 네 군데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산업이 또 나름 발달돼 있는 이런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배드타운 성격이 제일 큰 게 용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 근데 일부 기업들이 좀 있죠. 그래도 그 용인에도. 아무튼 간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를 가지고도 이제 그죠? 감면 혜택도 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좀 이제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2번이 답이었고요. 조세 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 재정에도 그래서 이게 지방세 지출 제도가 참 그래서 요게 그 제도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그러면서 이게 지방세를 그런 식으로 감면해 주는 것도 요것도 이제 지방의회한테 다 이렇게 다 보고하고 제출하고 하게끔 되어 있다. 그 얘기를까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요, 4번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 예산서를 작성해 국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좀 따로 또 나왔는데요. 예산 집행의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 중심 예산제도입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요. 관리자에게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 준다 그랬죠. 그죠?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재량을 주고요. 총액 결정권을 하부로 위임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액 결정권까지 하부로 위임해버리면 이거는 개판이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량권을 주는 것까지는 맞아요. 재량권을 주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성과 목표 자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같은 맥락의 그 선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거는 잡아주는데 세부적인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주는 게 신성과주 예산제도의 큰 골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4번을 답으로 보시고요. 306번. 자, 이번에 이제 정부회계제도의 기장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회계제도의 기장 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짜진 것 그랬는데요.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을 그때 거래가 이제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 이게 이제 발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장 방식인데 수입 지출을 기장해야 되잖아요. 기장하는데 수입 지출을 기장할 때 어느 시점에 할 거냐. 그러니까 실제 돈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실제 돈이 나갔을 때 마이너스. 이게 이제 현금주의인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현재 주머니 사정이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가야 될 게 예정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야, 나 월급 들어오면은, 야, 내가 그때 여유 좀 있어. 생각했는데, 월급날 카드값으로 다 나가. 아씨. 그러면 이게, 뭐야. 빈털털이 됐네. 이 비슷해요. 정부가 자기네 돈이 있는 줄 알았어. 현금이 보유가 돼 있어서 주머니에. 근데, 알고 봤더니 들어올 돈은 별로 없고, 나갈 돈은 수두룩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게 처음에는 건전한 줄 알고 막 이 일 저 일 다 벌려놨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또 거꾸로, 이 정치가들이 그걸 또 악용해 먹기도 해요. 때로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삽을 다 떠놓고 그래 놓고 사실은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질 것이 뻔한데 당장에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지 않으니까. 그죠? 왜냐면 그건 공사가 다 끝나고 그래야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돈이 나갈 건데 그건 나중에 가서 수습하고 일단은 지금 우리 주머니 사정이 괜찮고 사업도 새로운 것도 많이 벌렸다 이렇게 하면은 재선을 하고 이럴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발생주의로 바꾼 겁니다. 발생주의로 바꾸면 삽을 푸는 순간 돈이 내 주머니에 있어도 나간 걸로 쳐버리는 거야. 이미 미리 계산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니 당신 말이야 이렇게 새로운 사업한다고 막 벌려놓고 재정 상황이 난리도 아니던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떨어뜨리고 딴 사람 뽑읍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들어온 게 발생주의입니다. 대신에 좀 복잡하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나가야 될 거 미리 장부에는 다 계산해 놓고 들어오지도 않은 걸 들어올 거라고 계산해 놓고 해야 되니까 그거 좀 복잡하고 또 한 가지는 나갈 거는 어쩔 수 없이 나갈 거예요. 이건 뻔히. 근데 들어올 것을 예측하는 건 이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세입세출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거, 쓸 거, 세출 예산은 그대로 써야 되지만 세입 예산은 모를 일이다 그랬잖아요. 더 들어와서 세계의 경험이 남기도 하지만요. 어쩔 때는 부족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땐 낭패잖아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회계장부 쓸 때도 발생주의로 하면 들어와야 될 것도 예측해 놓고 이미 플러스를 시켜 놓거든요. 안 들어오는 게 있어, 그 중에.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안 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게 좀 이제 단점이긴 합니다. 발생주의가. 자, 그래도 이게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로 바꿨고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 대차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대변, 차변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양쪽으로 쭉 보고 계산을 밑에 가서 다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복식북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그냥 들어오고 나간 걸 한 줄로 쭉 그냥 기록을 해뒀는데 그러면 검상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대차를 비교해 가면서 가는 복식북이로 바꿨다. 그리고 발생주에 나온 복식북이랑 짝꿍인 겁니다. 2번을 답으로 찾으시고 정부에게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1번이에요. 이렇게는 안 돼요. 발생주인데 단식북이를 한다. 이거 이렇게는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현금주의 단식북이었던 것을 지금은 발생주의 복식북이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짝꿍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 1번 아닌 걸로 틀린 걸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단식북이에 대한 설명하고 복식북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예, 읽어보시면 되고 4번도 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308번 회계제도가 하는데 복식북이 제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발생주의에 주로 적용한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1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기 쉽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분식회계라는 말 들어봤죠? 분식회계는 뭔지 알아요? 분칠을 했다고 해서 분식회계라 그래요. 분칠이 뭐야? 얼굴을 뒤덮었다는 거지. 얼굴을 다르게 보이려고 막 뒤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식회계가 회계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북이를 하면은 복식북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오류를 찾아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를 겸허하게 써가지고 차변 대변을 맞춰서 막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분식회계라고 그래요. 그거를 막 찾아내도록 하는데 복식북이를 하면 단순 실수는 다 찾아요. 일단 복식북이 작성하다가 이거 왜 안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찾는데 작정하고 그거를 머리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거는 또 찾아내기 위한 전문가가 별도로 필요하죠. 근데 그 회계부정을 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 걸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단순 실수 같은 거는 복식북이 하면 다 잡는다. 그래서 그런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거기 보면 단순 부정이나 오류 같은 건 쉽게 발견합니다. 작정하고 분식회계 만든 경우가 아니라면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식북이보다 훨씬 장점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이제 남은 건요. 파트 6, 7인데 문항수가 많지가 않아요. 파트 6은 뭐 1시간 정도면은 다 끝나고도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론인데 지방행정론도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지방행정론은 이게 나오면은 조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때문에 난도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문항은 보통 보면 앞단원들이 뭐 1, 2, 3, 4단원 이런 데가 보통 한 4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 각각. 그리고 이제 재무행정이나 지방행정은요. 재무행정이 한 3개, 지방행정 한 2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20개 넘어갔나? 몰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행정론은 기출문제 수는 좀 적어요. 적습니다. 그런데 자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2022년도부터 그것이 딱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뀐 내용들까지 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행정환류론 간단히 보고 지방행정론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